이번 책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옮긴이는 최성은입니다. 이 작품은 2009년 발표된 것인데요. 올가 토카르추크는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삶의 한 형태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해박한 열정으로 그려낸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할리모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57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역대 수상자들에 비해 젊은 나이였고요. 현실을 고민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이 책은 제목만 봐도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면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연작시 천국과 지옥의 결혼 중에서 따온 19절이라고 하는데요. 옮긴이 최성은의 말에 따르면요. 출판사에서는 이 제목을 극구 반대했는데요. 작가가 이 제목을 끝까지 고집했다고 합니다. 자, 올가 토카르추크는요. 이 한 줄의 문장이 바로 작품의 모토이자 메시지이고 상징이자 메타포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앞전에 읽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원제도요.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는데요. 민음사 측에서 제목을 바꿔서 독자에게 한층 더 어필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작가 그 하루키의 그 상실의 시대도요. 처음에는 그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상실의 시대로 제목을 바꿔서요. 판매 부수가 확 뛰었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이 돈이라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팔려야 되는 책을 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네이버 그 나무 위키의 요약을 한번 보면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고요. 판화가였는데요. 회화에서는 색보다 선을 강조해서 딱딱한 느낌의 고든 선을 즐겨 썼고요. 블레이크 시는 워낙 상징적, 비유적, 계시적인 면이 많아 낭만주의 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으로 꼽히고요. 국내에서도 연구하는 학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으로 잡스는 그의 시에서 영감을 종종 얻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의 각 장은 이 블레이크의 시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이크의 판화 그림처럼 선을 강조한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파는요, 그 야로미르 슈베이지크, 그 체코의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요. 폴란드 작가의 작품에 체코 작가의 사파가 합해진 것이고요. 이 책도요. 이 책의 무대 또한 폴란드에 속해 있지만 폴란드와 체코의 경계 지역의 한 고원입니다. 그래서 전화기엔 체코의 주파수가 잡히고 그래서 주인공 그 나로 나오는데요. 그 야니나 듀세이코거든요. 이 폴란드와 체코의 그 양쪽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산책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그 폴란드에서 차를 몰고 체코의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경을 통해서 그 더티한 비즈니스가 불법적인 그런 비즈니스가 펼쳐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책은요. 370페이지 정도의 그 정도 분량의 추리소설로 그 홀란드 감독의 흔적으로 발표되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저는요, 이 추리소설 특유의 공포, 약간 그 불편함,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요. 반면에 약간 철학적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생생하고 사색적인 분위기,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 추리소설 특유의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조급함을 준다기보다 어떤 그 연민과 그 공감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많이 자아냈고요. 그 다음에 읽는 내내 이 글의 생생함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 가려진 진실? 그런 걸 대면할 때요. 그러면 이 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는 어쨌거나 약간 그 세상과 동떨어진 그 폴란드와 체코의 경계에 있는 그 고원지대, 지금이 그 눈 오는 한 겨울밤이거든요. 그 눈 오는 한 겨울밤에 여기에서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럼 처음에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문장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도 일단은 그 블레이크의 시로 시작되고요. 자, 이게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 그 블레이크의 연작시 천국과 지옥의 결혼 중 그 서시의 그 첫 부분이 나옵니다. 한때 유순했던 의인은 험난한 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죽음의 골짜기를 따라서. 어느새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꼼꼼하게 씻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한밤중에 언제든 구급차가 와서 나를 실어갈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날 천체력으로 밤하늘에 무엇이 펼쳐졌는지 확인했더라면 아마도 나는 편히 자리에 눕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만 깊이 잠들고 말았다. 자, 지금 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그 주인공인 나, 야니나 듀세이코랑 그 다음에 그 괴짜 그리고 왕발, 이 마을에 이렇게 3명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말이 이웃이지요. 뚝뚝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이 고원 마을에 이렇게 딸랑 셋이 사는데요. 그럼 먼저 왕발은요, 온갖 불법과 그 밀렵을 자행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괴짜라 불리는 내 이웃, 이 무뚝뚝한 노인은요, 그곳 행정구역에 그 경찰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채취에 관심이 많고 정리의 달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 듀세이코, 나는 점성하게 홀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덫과 올가미 이런 것들을 항상 찾아서 치우고, 그 다음에 사냥꾼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몸소 대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질병이 많아서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그런 그 평범한 음식도 먹을 수 없고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미친 할망구 취급을 자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점성학을 연구해서요,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겨울 그 눈이 내리는 한밤중에 이웃인 괴짜가 나에게 왕발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 왕발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자, 듀스이코와 그 괴짜가
그 왕발의 집에 갔을 때 왕발은 너무도 지저분한 이 바닥에 온몸을 비틀린 채 죽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끔찍한 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체를 침대로 옮기고 그나마 덜 지저분한 옷을 찾아 입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요 상당히 섬뜩했어요. 그 한밤중 이런 일이기도 했지만 우선 그 장면들이 상당히 오싹해요. 그런데 이때요 그 이야기가 이때부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이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세 사람은 일단 모두 다 나이든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 밀렵꾼 왕발은 죽기 전에 그 사슴을 잡아먹은 듯 그리고 그 뼈 조각에 질식한 듯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 바닥엔 그 죽은 여러 동물들의 잔해가 널려 있고요. 죽은 사슴의 머리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그 잔해들. 그래서 듀세이코는 먼저 그것들을 비닐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묻어주기 위해서였죠. 이 상황을 지금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에 그 연락하려고 해도 이 그들의 휴대전화엔 지금 폴란드 쪽이 아닌 체코의 통신망이 계속 잡히거든요. 근데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이 듀세이코는 점성하게 따른 분석을 위해서 왕발의 신분증을 찾는데요. 그 서랍을 뒤지던 중에 그 유효 기간이 지난 그 왕발의 신분증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적어 오는데요. 그 서랍 안에 뭔가 그 사진 뭉치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때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 사진을 들여다본 순간 정막이 밀어닥치며 그녀의 몸을 팽팽하게 긴장되게 하고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리고 귓가에 그 음울한 통곡이 들리는 듯 마치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병사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는 정신을 명료하고 날카롭게 만들었고요.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분노에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신나간 미친 여자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는 이 야니나 듀세이코는 그 왕발이요. 그 동물을 학대하고 밀렵을 하고 숲을 불태우고 그리고 아주 더티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요. 경찰에 여러 번 고발장을 쓰고요. 답이 없자 그다음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해결책을 바랬지만 매번 일단 미친 여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의에 저항하지만 이 좁은 도시의 행정 이런 사무는 그녀의 그 엄포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야니나 듀세이코는 젊었을 때 중동 지역에서 교량 작업을 그 다리 놓는 일이요. 그 교량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이곳은요. 10월부터 4월까지가 폭설과 추위가 엄습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다른 이웃들도 있는데 그 교수나 뭐 작가 이런 이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웃들은 집을 비우고 도시로 그 겨울 동안에 도시로 가고요. 그러면 그 빈 집을 그 듀세이코가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듀세이코도요. 젊어서 그 도시에서
도시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 고원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곳 고원에는 그 일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일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름들이요, 무슨 왕발, 뭐 괴짜, 그다음에 다른 어떤 별명 같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듀세이코는 타인을 볼 때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른 그 표현이나 느낌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편을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소도시의 중고 옷을 파는 그 옷가게 젊은 여 점원을 보자 맞아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그리고 괴짜의 아들 그 경찰에게는 검은 코트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듀세이코는요. 그 의미를 상실한 단어를 아무렇게나 내뱉기보다는 이것이 언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그다음에 괴짜 그리고 디지오 그 곤충학자 보로스 이들이 그녀 편에서 함께하는 좋은 이웃들인 셈인데요. 디지오는 그녀의 제자였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블레이크의 시를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젊은이고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중고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 어느 정도 포기 상태에 있는데 듀세이코는 그녀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그녀보다 더 열심히 방법을 찾으며 애쓰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곤충학자 보로스는요. 교수라고 하면서 그 멸종 위기의 그 곤충 관찰을 하는 학자라고 하는데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듀세이코는 그 곤충의 생태, 그 다음에 그 페로몬의 작용, 그러한 것들을 흥미롭게 배우면서요. 또 그가 그 노숙을 하며 그 보내는 것을 보고 그녀의 집에서 기거하도록 해줍니다. 어찌 됐거나 그들은 그 주류라기보다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동떨어진 세상에 이 고원에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좁은 고원에서요. 이 좁은 고원에서 어찌 보면 이 평화롭고 이 한적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 이 야니나 듀세이코가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탄원을 해야 하는 일이 은근 많은데요. 우선 밀렵이었는데요. 그 움직이는 짐승은 뭐든지 쌓아 죽이는 그 사냥꾼들, 그들을 벌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녀는요, 그 자기의 딸들이라고 하며 함께했던 개 2마리가 그녀의 개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거든요. 그 개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을, 그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음을 쭉 글이 전개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불법 밀렵과 그 다음에 여우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여우 털을 밀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냥해서 얻은 동물의 고기를 밀매하고 그리고 또 그 불법 범죄자가 국경을 넘도록 그러한 더티한 비즈니스가 자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채석장이 고원지대 마을을 야금야금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돈벌이에 이 마을도 없어질 것이라고 야니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별로 이 돈벌이가 없는 이곳에 이 고원에서요. 이 경찰서장 그다음에 여우농장 주인 그들은 그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그 위세를 떨치는데요.
그 외에 그 버섯협회 회장, 그 다음에 성당의 사제, 이 사냥꾼 연단의 이 멤버들이 있는데요. 이 멤버들이 차례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 사건들은 모두 그 동물들의 저주를 받아서 동물들이 그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러한 범죄의 범인이라고 이 주세이코는 계속 경찰에 편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 모든 현장에요, 항상 그 동물의 흔적, 아주 뚜렷한 동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서에서는 미친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원의 다른 사람들도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고요. 이 과정에서요, 그 추리소설 특유의 그 긴박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에 대해서는요, 그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책의 그 번역가의 결말이요, 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가의 결말을 한번 보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결말을 놓고 비판과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리라는 걸 작가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이런 식의 불온한 결말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심정, 그 절절한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에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토카르추크의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인식과 사유 이전에 심장을 먼저 파고들고 영혼을 우선 건드린다. 이성적인 해석보다는 직관적인 감상을 통해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체험하면서 독자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문단을 번역할 땐 슬퍼서라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어찌나 묵직하고 아름다운지 눈물이 핑 돌았다. 개인적으로는 아그니에 슈카 홀란드 감독이 영화 흔적에서 제안한 결말보다 원작의 결말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 번역을 마치고 나서도 그 여운이 잔향이 너무 짙어서 꽤 오랫동안 헤어나기 힘들었다. 단언컨대 역자가 지금껏 읽은 수많은 소설 중 끝맺음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꼽으라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다. 독자 여러분께 그 처연하고도 기묘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다면 옴긴이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